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남국 변호사, 세종연구소 홍영희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와이어를 쳤습니다. (14) 남북선언을 위한 민관 방북단, 민관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도 가고 민간인도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160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뭐 민간층은 약 90명, 85명에서 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리고 국회에서 20명이 또 갔습니다. 그래서 민관, 국회까지 다 합쳐서 아마 다양한 면에서 아마 그 대화나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국회 회담 같은 걸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민간인 중에는 그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북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분들이나 관련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참석을 하셨고 눈에 띄는 거는 뭐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노건우 씨가 함께 지금 갔고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남북 화해 분위기가 단축, 그러니까 정부 남한과 북한의 정부 차원에서를 넘어서서 이제는 민간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좀 활발하게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남북의 화해 무드가 결국은 이제 관 중심에서 민간까지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14 남북 선언에 대해서 기념식을 남북한이 함께 공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이나 지난번 이제 평양 선언이나 그 내용 다 14 선언의 기본 바탕을 두고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14 선언에 얘기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14 선언을 계승해서 남북의 어떤 평화 무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국민의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 실장님 뭐 저들이 가가지고 뭔가를 큰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남북 관계 흐름에서 이 기념식을 같이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동안에 14 공동성명 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14선언이란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행이 됐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완전히 그 벽장 속에 넣어놨던 14선언을 다시 꺼내서 판문점 선언에 이어서 평양 선언까지 이제 되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14선언이 복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08년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나가는 거죠. 근데 요번에 더 좋은 것은 북핵 문제도 지금 상당히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맞춰서 비핵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한미동맹에 져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미국도 이러한 발전의 분위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상당히 고무적인 지금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은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갖는 것도 있지만 한국이 경제력으로 40배나 되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남북 간의 호의적인 협력을 진흥함으로써 한국에서 오는 그 위협을 상당히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의 효용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북한으로서도. 그러니까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요인도 커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런 걸 계산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북미 간의 핵 비핵화 진전도 남북 간의 관계 진전이 저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동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뭐 저희가 뒤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얘기도 뭐 다룰 텐데 발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건호 씨가 이번에 좀 같이 갔습니다. 인터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11년 전에 그 주역을 하셨던 두 분 이제 다 모두 세상에 안 계시고 그 뜻은 계속 기려야 하겠기에 사실은 좀 아쉽고 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행사 치르러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과 접견이 이루어진다면 11년 전 14선언의 주역분들의 2세 만나는 자리가 될 텐데요. 2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평화와 번영이라는 그런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계속 이렇게 잘 진행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주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여러 개 헌신적인 노력에 아주 좀 고마워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14선언이라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거기 때문에 노건호 씨가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으로 뭐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2세라고 하더라도 방금 이제 노건호 씨가 인터뷰를 했듯이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 씨, 그리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예. 둘이 만나서 평화 번영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로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특히나 이제 뭐 노건호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노무현 재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무현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민사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그중에 하나의 사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이 문제도 민간 사업으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게 어떤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예. 반으로만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또 주도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과연 이제 노건호 씨를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실 만날 수가 있느냐, 접견할 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지금 방문하기 전에 이 통일부에서는 이 만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접견 신청서와 사유는 좀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과거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뭐 일정이나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성사가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 실장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요. 만약에 노건호 씨를 비롯해 방북단을 만나준다. 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서민적인 풍모와 그다음에 14공동선언에 노무현 대통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사실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만나는 거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한 사람의 아들은 단지 아버지가 북한의 지도자였다는 이유로 북한의 지도자가 됐고, 예. 한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비록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지만 그냥 민간인으로 살고 있다는 모습이 그렇죠. 이상하게 이제 비견이 되면서 북한 내부에는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도대체 뭐길래 북한의 지도자가 됐냐? 비교해서 노건호 생각을 씨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아닌데 예. 이제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안 만나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김정은의 지금까지 하는 행보를 보면 특히 지난번에 평양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7분이나 연설을 하게 이렇게 해줬다는 거는 예. 이게 김정은이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만나줄 가능성 꽤 있다. 저는 만날 가능성이 더 크다. 어느 쪽에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김철웅 씨가 막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 홍 실장님 방금 전에 얘기할 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노건호 씨에 대한 어떤 만남을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측면이 좀 분명히 있군요. 네, 제 생각에는 약간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아버지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흔적 지우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할아버지인 그 김일성 그 코스프레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김정일 자기 선대인 아버지의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 몫이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내 몫이기 때문에 굳이 그 선대의 것을 따라 하려고 안 하겠다. 이래서 이런 생각 밑에 어떤 노건호 씨의 어떤 그 만남을 약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건호 씨를 직접 만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개인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형식적으로 했을 때는 노고노 씨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북 대표단을 만나는 그런 것이고 방법도 있죠. 이 방북 대표단에 배석하는 형식으로 노고노 씨가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사실 지금 방북 대표단도 아닌 노고노 씨를 직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지금 방북 이번에 14선언과 기념식 행사와 관련해서 이 방북한 대표단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노고노 씨를 인식해서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4선언 때 2007년도 뭐 무려 11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당시에 남과 북이 함께 합의했던 그 정신을 존중한다. 그리고 그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그 의미, 그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보이고요. 그때 이제 14선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부분이 이번 판문점 선언과 올해 판문점 선언과 이 평양 선언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기초가 된 게 바로 전제가 된 것이 14선언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날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홍영희 씨 이번에는 뭔가 낙관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사전줄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무엇보다도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지난번에 3번이나 갔지만 한 번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줄 것이다라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날 평양에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 얘기는 이미 최소한의 성과는 확보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과연 빅딜까지 되느냐. 근데 이게 최소한의 성과라 그러는 게 신고와 종전선언의 교환이 아니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가실 때 북한의 신고를 끌어내고 종전선언을 바꾼다. 이렇게 됐는데 북한이 신고는 전면적인 신고는 못하겠다라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동창리의 미사일 실험장을 그 국제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일종의 검증을 받으면서 완전 해체한다. 그거를 일단 선행동을 하고 그래서 미국의 분위기를 띄워준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종전선언을 하는 걸 약속을 하면서 영변의 핵시설 전체를 폐기한다. 이게 이제 영변 핵시설 전체 폐기와 종전선언을 바꾸는 식으로 요게 이제 매치가 이제 이렇게 교환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 빅딜이 되려면 북한의 이를테면 ICBM이라든지 핵탄두 같은 걸 해체시켜서 미국으로 가져가지는 않지만 북한에 보관시키면서 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약간 풀어준다. 또는 약간의 면제를 준다. 근데 이 면제가 중요한 게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대를 해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혹시 이 부분이요. 중국을 방문합니다. 갔다 와가지고 중국을 우리나라를 방문한 거는 뭐 의뢰해왔는데 중국을 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일본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은 지금 아베 총리가 우리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직접 김정은을 만나야 될 차례다. 그 북일 간에 그다음에 그 일본 외상과 이리용호 외상이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발표 안 했는데 그 다음날 흘러나온 얘기가 북일 관계 정상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상화가 된다는 얘기는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 우리의 남북협력기금이 1조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10배에서 20배 되는 돈을 지금 갖고 아베가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아베를 지금 말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핵화가 진전될 때까지는 참아라. 라고 일단 말리러 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 이제 지원을 입어가지고 협상력을 강화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 대통령은 중재를 하셨으니까 와서 이제 보고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는 이유는 아마도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번에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북 제재에 관한 문제를 미국이 바라는 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려고 이제 간다고 보는데요. 지금 최선희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가고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종전선언과도 관계가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만약에 북한의 ICBM 같은 거를 해체시킨다고 그럴 때 그걸 미국의 전문가가 참관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원천 기술을 러시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부품은 또 중국집 부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전문가 참관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 참관하에 해체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협력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에는 뭔가 좀 나올 것 같다는 뭔가 생각이 나올 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최선희 국장도 오늘 중국으로 입방을 했고 일본 얘기하실 때 경제적인 지원 얘기를 했는데 김철웅 씨 지금 언론 보도 나오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억 정도면은 북한의 자그마한 호텔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지금뿐 아니고 항상 이런 어떤 뉴욕의 어떤 그 투자 항목으로 그 많은 그 재계 경제인들을 유혹을 해왔는데요. 네. 이번에 뭐 물론 이번에 상당히 그 뉴스를 보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국의 제재를 피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 살아남으려는 어떤 약간 그 어떤 행동으로서의 어떤 계속 정전에서부터 해오던 투자 어떤 그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좀 새로워진 것은 이제는 너네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예. 과거에 북한에서는 이런 투자 항목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휴대폰이나 이런 무슨 경제적인 문제를 했을지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안 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북한이 점점 어떤 미국의 어떤 제재를 피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제재 해제라는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밀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생각이 지금 들어요. 미국이 상당히 부담을 좀 느끼지만 불만을 얘기하지는 않는 게 남북 간엔 벌써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에 준하는 평화체제 비슷한 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비무장지대에 지뢰 제거 들어갔죠. 그다음에 완충지대 설치됐죠. 서해 평화수역 설치하면서 공동어로수역까지 했죠. 비행금지구역 했죠. 이게 다 사실 평화협정에서 체결되는 건데 종전선언을 이미 남북한은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강대국으로서 70년 전에 끝난 전쟁을 아직도 종전선언조차를 안 해준다는 게 부담이 좀 되죠. 거기다가 남북 간의 경협이 우리 4대 그룹의 총수들이 다가가지고 뭔가 투자하려고 지금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160명이 또 갔잖아요. 예. 뭐 임업협력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협력을 지금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칫 여기서 머뭇머뭇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는 거냐 미국은. 그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만약에 이번에 7일에 가서 폼페이오 장관이 동의를 안 해준다면 미국은 아마 국제사회의 국제 여론의 법정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미국은 만약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종전선언은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여기서 가능하다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화나 해제는 아니지만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과거에 최근까지도 개성공단 같은 걸 했으니까 개성공단 재개는 허용해주겠다. 이 정도를 해준다면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한국도 좋고 미국은 자기 돈을 안 쓰니까 좋고 그다음에 그걸로 대가로 비핵화를 얻으니까 좋고 그래서 한국하고 북한하고 미국이 다 승리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합의가 된다면 참 좋은 거죠. 북한에서 외화벌이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또 느끼는 거, 또 언론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털개? 네. 털개를 북한산 털개를 중국에다 판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네. 많이 이윤이 남나 봐요. 상당히 북한에서는 그 개인에게 털개를 약 0.5달러 정도 사가지고 10달러씩 팝니다. 0.5달러에 사다가 10달러에 판다. 그러면 이윤이 몇 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큰 외화벌이 원천이 되는데 사실 미국의 어떤 제재 항목인 다른 석탄이나 이런 것들은 큰 거지만 그것은 수출 안 되고 하니까 이젠 보따리 장사들에 의해서 저런 털개, 북한의 가장 유명한 어떤 그 수산물인데 그 털개를 잡아다가 보따리 상에게도 넘기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홍 실장님, 지금 청와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월 중간선거 전에도 정상회담 열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가능한 빨리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북한이나 미국이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일단 막아놓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빅딜이 이루어져서 가능하다면은 먼저 동창리 엔진 실험장 이거를 IAEA 창간단하에서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즉각 폐기 이걸 약속을 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이내에 서울을 오게 되면 그때는 남북 간의 경협이 상당히 진척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일정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구도가 좀 성사가 됐으면 하는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은 남북 경협이 어느 정도 굉장히 속도를 낼 정도로 그렇죠. 시간 테이블이 그러면은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